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정난 두 번째 이야기, 불의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유정난, 저는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후퇴시킨 쿠데타다, 명분 없는 쿠데타다,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계유정난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을 이렇게 평정하고 그 왕권을 좀 이렇게 다시 확립한 이제 그런 뭐 사건이었다.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난이었다. 난을 평정한 그런 평가를 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를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 현대사의 어떤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군사독재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랬던 거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에 실제로 뭐 김종서 황보인이 했다라고 하는 황표 정치라든지 뭐 무엇인가 그래도 어린 임금이 되면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었겠죠. 그래도 이제 과연 이 계유정난이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걸 해봤는데, 저는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거는 명분이 없는 정말 쿠데타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명분이 너무나도 없는 거였죠. 왜냐면 실제 이 정난이라고 하는 게, 당시 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김종서 황보인이라고 하는 그런 원로 대신들이 왕을 능멸하고 왕족을 능멸하면서 뭐 권력을 이렇게 막 휘둘렀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안평대군을 왕으로 이게 옹립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를 박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이 정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멈추고, 이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자기의 조카, 어린 임금이지만 어쨌든 단종이 좀 잘 왕위를 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그 주나라의 주공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공단도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임금이었고 자기 형도 임금이었는데, 그 자기 이제 형이었던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조카가 이제 그 왕이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딥니까? 그 노나라라고 하는 그 당시 주나라의 어쨌든 이 그 변방 이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말년까지 이제 딱 보내는 이런 이제 모양을 보여서, 이 주공단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 그 조선에서도 그러니까 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 거죠. 이런 수양 같은 경우가 충분히 주공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린 조카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이 수양과 이제 수양이 어쨌든 그 이제 쿠데타를 했던 그 이제 세력들이 한 행동들은요, 단순히 성리학의 어떤 이념을 훼손한 것만이 아니라 소위 인륜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죠. 이 보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세조 수양의 그런 이제 야욕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어떤 야심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반발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부귀와 일신의 영달이 보장된 수양의 편에 합류를 하지요. 특히 이제 왕족 같은 경우. 근데 그때 이 어쨌든 이 그 계유정난의 불의에 거부를 하고 이 의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삼문, 소위 사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성대군은 당시에 이제 그 이 왕족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양편, 안평대군 편, 이렇게 이제 나뉘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딱 그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전부 다 이 세조 편에 들어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세종의 형,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 양녕대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종의 둘째 형 스님이었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양을 지지하는 걸로 이게 돌아서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왕족들이 다 이 그 저기 수양편에 좀 갑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조선의 역사 중에서. 이분이 있고요.
마지막 한 분이 누구냐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금오신화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이 소설을 이제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생육신의 인증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그 끝까지 저항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게 이 조선사에 3대 천재가 있다고 하죠. 3대 천재. 그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김시습이고요. 다음이 뒤에 나오는 율곡이,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정조 때의 사람이었던 정약용. 이 세 명을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뭐 3살 때 시도 짓고 뭐 이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분도 이제 입신양면의 뜻을 갖고 저기 이제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 계유정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딱 이 소식을 접하고 그날부터 몇 날 며칠 밤을 통곡을 하고 이렇게 울다가 자기가 보던 책 다 불사르고 자기 그 미련 없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도 하고 출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를 이렇게 좀 남겨놓고 이랬던 이제 사람이고, 뭐 김시습이 이제 그 이 사육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저 노량진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전해지고 하는 이런 분인데, 어쨌든 당시에 이런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이 불의의 어떤 쿠데타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분들은 왜 이제 세조와 단종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두 명의 임금하고의 관계에서,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의식이라는 게 있었겠죠. 바른 의식, 어떤 정의로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과연 명리학적으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번 편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쉽게도 성삼문과 우리 김시습 이 두 분의 사주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삼문이야 뭐 이제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당연히 모든 기록이 다 삭제가 됐을 거고요. 뭐 이분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속세의 미련을 좀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남겨놓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태어난 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성삼문이 연이 뭡니까? 무술 년이고, 자, 금성대공은 어때요? 병오년. 그죠? 자, 김시습은 을묘년. 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들 연주가 간여지동, 청간과 지지가 같은 이런 간여지동이란 거죠. 그런데 단종이 어떻습니까? 단종도 연이 신유라고 해서 연이 또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이런 묘한 또 공통점, 또 공통의 또 인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재밌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명령이 하나 하면, 이 간여지동이 그 이제 간지가 모두 명령이 몇 개가 나오냐면 60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60갑자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간여지동이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 무술, 병호, 을묘, 신유. 자, 일단 여기서 4개가 나왔죠. 자, 이성계의 일주에서도 살펴봤지만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니까 이게 뭐예요?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런 거. 자, 이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셌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간여지동이 을묘, 신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분은 이제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분과 이 그 이제 자기의 형, 자기의 조카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이 세조와 단종, 특히 단종을 보면요, 세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봤으니까 1441년 7월 23일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사주가 신유, 병신, 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단종의 경우도 시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런 어떤 이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단종의 기록을 보면 7월 병오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오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설사 이 병오를 뺀다 하더라도, 자, 앞에 있는 3주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 사주가 어떻습니까? 일주가 천간이 정화에다가 지지가 사화 해서 역시 정사 간여지동의 일주를 가지고 있죠. 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유로 해서 금부되어 있고, 그리고 사주에 6개의 글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자기 자신과 같은 오행인 화오행이 3개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내가 극하는 화극금의
이런 재성으로 이루어진 딱 이렇게 딱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 사주라는 거죠. 단종이 12살인가? 이때 이제 그 왕이 됐습니다. 12세인가 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6살인가? 이때 이제 그 사역을 받고 이제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단종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러니까 단종이 만약에 그때 죽지 않고 계속 왕이 됐다라고 하면, 왕의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임금이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보통 만만한 사주가 아니거든요. 자기 주관 고집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몽땅 다 내가 그거라는 소위 얘기하는 재성,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재성으로 이루어진 사주다 보니까 사실 단종이 어려서 그렇지 저는 무지무지한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임금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질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종과 비슷한 임금이 나옵니다, 조선에. 그게 누구냐면 숙종입니다. 숙종이 14살에 딱 임금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숙종 같은 경우도 일주가 신유예요, 신유. 간여지동으로 딱 돼 있고요. 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종과 숙종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뭐였을까요? 저는 개인적 기질은 좀 약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가 차이냐면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자기를 보호해줘. 왜냐면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한 거니까. 게다가 이런 수양이라든지 안평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삼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조건에서 왕이 된, 근데 자기를 보호해줄 이 후견인이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지,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지, 할머니도 없지. 거기에 비해서 이 숙종 같은 경우는 엄마도 있었지, 이런 무서운 삼촌들도 없었지. 이 좀 조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둘러싼 환경이 어떤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단종이 정말 살았으면은 굉장히 저는 막강한 임금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 단종을,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명분 없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정통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임금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계속 훼손되는 일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제거도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 단종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신숙주라든지 이런 공신 세력들, 좀 똑똑한 어떤 이 공신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소위 이제 그 성리학의 어떤 이런 이렇게 이론의 투철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리학과 명리학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원리에선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런 사주명리를 다 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단종 그냥 냅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환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세조하고 단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띠가 같은 닭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 이 금성대군의 사주를 보죠. 자, 금성대군은 말씀드린 대로 세종의 7번째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이고요. 세종도 굉장히 아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수양대군이 굉장히 아꼈던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개유정난 당시에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유배만 갔어요. 유배 가서 좀 있다가 좀 불러 들어오려고 계속 이제 수양이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형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기 유배를 갔던 순흥부라고 하는, 저기 경상도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란을 도모하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본인도 죽게 되고, 그 동네 사람이 완전히 다 도륙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성대군 같은 경우도 이 무속계에서는 지금 이제 신입니다, 신. 억울하게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을 모시는 단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성대군이 왜 자기 형, 소위 어떤 이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안정이 보장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단종을 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금성대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정의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명리학적으로 이게 참 묘한 또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걸 보면요. 먼저 금성대군 자체는 보면 병호, 계사, 임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주를 놓고 보면 임술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주가 나오는데, 자, 천간은 임수라고 해서 양수고 밑에는 술이라고 해서 양토입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이 지난 시간에서 봤던 어떤 분의 일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의
아버지 세종의 이 일주가 임진이라고 해서 색깔이 같잖아요. 밑에 있는 이 토가 세종 같은 경우는 진토라고 해서 술토와 정반대되는 봄의 토이고 술토는 이게 가을 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르지 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수토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임술도 괴강살입니다. 즉 뭐냐면 강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갖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일주라는 거예요. 게다가 월을 보면 계사라고 되어 있어요. 계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사는 위에 수가 있고 밑에 사화니까 수국화해서 밑에 재성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연과 월의 화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화기가 강하니까 수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수국화해서 다 재성이 됩니다. 게다가 이 술토라고 하는 거는 오화하고 만나면 인호술 합을 해가지고 화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재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는 거예요. 자기 일주는 괴강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떤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장의 기질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런 어떤 이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좀 기질 역시 강한 그런 사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주에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 이 계사라고 하는 간지들은요, 재물과 인연이 많은 간지다라고 이렇게 고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성대군이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어떤 이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당시에 어떤 애는 어울리지 않게끔 상공업을 갖다가 주장한다거나 뭔가 좀 상업적인 행위로 부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내가 낳고 싶어서 나옵니까? 나아지는 거고, 이 왕족이고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력에 휘말리다 보니까 이제 뭐 반역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성대군은 자기가 어쨌든 모셔야 될 두 명의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사실은 이 형이고 조카지만 사실 이 그 당시의 어떤 이런 사회에서는 다 주군이니까 신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세종한테는 반항을 하고 왜 어린 조카 단종한테 갔는가?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 궁합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일간을 넣어보자. 일간에서 금성대군의 일간이 뭡니까? 임수입니다. 수예요. 자, 그런데 세조의 그 일간은 병화입니다. 음양오행을 따지면 이건 양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종은 어떻습니까? 일간이 뭡니까? 예, 역시 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음화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오행만 놓고 비교해 보면 수국화, 수국화.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죠. 다 세조든 단종이든 그들에게 금성대군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기를 제압하게 만드는 관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 거죠. 자, 세조는 양화고 단종은 음화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양과 양이 만나면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충돌한다고 했죠. 그걸 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병과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180도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병임은 실제 천간의 충이 되는 거예요. 병임충이라고 해서 기재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단종의 일간 정화는요, 이게 오행적으로는 우리가 수와 화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 임이 만나면 합을 이루어요. 즉 세조와는 충이 되는데 단종하고는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 임, 합, 목이라고 하는 이런 또 융화가 이루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예요. 게다가 금성대군은 띠가 무슨 띠입니까? 말띠입니다. 자, 말띠니까 이 오화는요, 기본적으로 삼합운동을 인호술이라고 하는 이 삼합운동을 해요. 그런데 세조하고 단종은 띠가 무슨 띠죠? 다 유금 닭띠가 되니까 똑같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업뜻 보기에는 화, 극, 금이라고 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명리학에는 화와 토는 같은 길을 간다. 소위 화토동법이라는 이론이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생하는 오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유축의 운동이 인호술의 운동보다는 상위의 운동이다라고 이 명리학의 이론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이길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모셔야 될 어떤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한테는 대들고 이 왕한테는 봉사를 해요. 거기서 또 재현한 게 바로 이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나부모행을 보면 금성대군 같은 건 뭐예요? 천하수라고 해서 수의 오행입니다. 그런데 세조는 뭐예요?
산화화라고 해서 화의 나부 모양을 갖고 있어. 반면에 단종 같은 경우는 성묘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의 나부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띠에서는 둘 다 내가 모셔야 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어떤 관계이지만, 소위 이 나부 모양의 관계에서 보면은 세조하고는 일관과 마찬가지로 수와 상전의 이런 싸움을 하는 모양이고, 이 반면 단종하고는 수생목해서 내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물론 꼭 이것 때문에 중흥대군이 가령 뭐 단종복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금성대군의 의로운 어떤 이 마음, 의로운 생각이 물론 있겠지만, 또 명리학적으로도 묘하게 이렇게 서로 충하고 합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참 안타깝죠.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항상 우리가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국면마다 옳은 것, 그런 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개유정난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불의가 이겼습니까? 의가 이겼습니까? 안타깝게도 불의가 이겼죠. 다 죽었어요. 성삼문도 죽었고, 금성대도 죽었고, 김신습도 이 똑똑했던 사람이 그냥 유랑하면서 이 생에 미련없고 내 생에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뭐 수양대군과 동시에 이제 이 휘하에 있었던 한명회라든지 신석주라든지 홍윤성 같은 이런 세력들은 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의가 그럼 좌절만 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행위, 뭐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행위이든 아니면 집단의 행위이든 이런 거는 소위 업보라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비록 이 그 개유정난 당시에는 불의가 의를 이긴 것 같은 모양이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성삼문이라든지 금성대군, 김시수 같은 이런 분들의 의로운 마음이 계속 전해지잖아요. 아, 어떤 것이 옳은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 항상 나쁜 짓을 하면요, 악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유정난으로 집권한 세조, 수양대군, 그는 어떤 업보를 받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 그 뒤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